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좀 상당히 흐렸었죠. 낮 동안은 전국 곳곳에서 요란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도 있는데요. 비가 오랜 시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산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 소나기가 아니라 가뭄 해가를 위한 단비인데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 희망은 빗나갈 것 같습니다. 희망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갖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죠. 통신비 인하 정책이요. 이것이 미래부와 국정위 사이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인 이 미방위에서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통신비나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찬반 입장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카이스트 IT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 두 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안 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신비 인하를 정부가 나서서 이 정부 주도로 하는 게 괜찮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먼저 이병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해서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 우리나라로서는 SK텔레콤이죠. 가격 인상에 대한 승인 권한만 있지, 가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디자인하는 권한이 법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우선 초법적인 일이다. 그리고, 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걸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통신비 인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통신비 인하를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할 거냐 하는 건데, 이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처장님.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자유시장 경제라면 통신재벌 3사가 진지하게 경쟁을 했어야죠. 하지만 요금도 다 똑같고 모든 서비스도 다 똑같아서 다마북이 나온 지 오래이고 해마다 3.6조 원 넘는 영업이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이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수님께서도 법 이야기했지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우리 통신 서비스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지금 호갱에 대해서 과도하게 폭리를 당하고 있고 집집마다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통신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들을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캠페인했는데 통신재벌 3사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름대로의 그런 기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예, 이병태 교수님, 이게 애초부터 이 시장 경제, 이 자유 경쟁 체제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게 안진걸 처장님의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1조 이상 남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익을 국민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도 그렇게 통제해야 되고 휴대폰 회사도 다 돈 뺏어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41조 매출입니다. 41조 매출에 3사 합쳐서 이익이 1조에서 많이 나올 때 3조인데 이걸 가지고 과도한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통신 3사는
주파수를 상당히 비싼 돈으로 경매로 사서 이미 투자를 한 거고요. 망투자도 막중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가지고 부당이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예.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도 그리고 경쟁을 안 한다는 거 담합을 했다고 그러면 공정거래법이나 충분히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공정거래법이 정확히 있어서 어떤 산업이든 그 담합을 했으면 당연히 공정거래법으로 고발해서 처벌하면 되죠. 그걸 시장 개입에 바로 들어가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처장님 뭐 하실 말씀 간단히 하시죠. 예. 간단히. 제가 무슨 정부 보고 지금 가격 결정이라고 한 적 없고요. 돈 많이 버니까 내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길거리 지금 사이다라든지 튀김값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자기가 돈 있으면 사기도 하고 없으면 못 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통신은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 참여연대에서 통신요금 원가, 이동통신요금 원가에 대해서 공개 청구했을 때 지금 항소심까지 법원에서도 통신 서비스는 매우 공공적이고 국민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라고 결정할 정도로 공공 서비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저희가 담합 문제도 심각하고 폭리업계에 있어서 공정에 지금 신고도 해놨습니다. 그동안 매번 공정이나 미래부가 늘 통신재벌 편을 든 게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가격 결정이라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10만 원에서 40만 원대 나와서 그 OECD에서 가장 통신비 부담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발 대폭 인하를 유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정부가 얼마든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미래부나 공정이 안 나선 게 문제였다.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 통신비나의 핵심 월 11,000원이죠. 기본료 폐지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료를 폐지하라 말라 하는 거가 이제 월권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거는 전기통신사업자법을 국회가 개헌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통신사를 국영기업화했을 때 가능한 관치경제의 아주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차장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정실련이 많이 주장했듯이 늘 이제 이 관치경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 우선 참여연대요. 우선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도 저는 대표적인 관치경제적인 주장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영업이익이 단톡법 이후에 제가 단통법 초기 반대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면 결국 통신사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지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익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7에서 8% 정도고 이전에는 2, 3%인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전 국민을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한 7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3조 이익 나는데 7조 6천억의 매출을 줄이라고 그러면 그 매출의 19%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2G, 3G만 해도 매출이 한 5%, 3에서 5%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곧 일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2G, 3G만 해도 전부 적자 전환된다고 보죠. 그러면 통신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조금 전혀 못 주거나 마케팅 전혀 못 하거나 신규 투자 하나도 못 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사는 이제 막대한 선투자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이익률이 높지도 않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5G, 4.5G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억지들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안 차장님. 아니, 근데 교수님께서 통신재벌에 대한 비호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통신 3사가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누구를 비호한다고 그러는 거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통신 3사가 매출이 51조가 됩니다.
거기서 기본요금이 7조 정도 되는데 어떻게 바로 적자가 됩니까? 51조가요. 51조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지 기본요금을 폐지한다 해서 바로 적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약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51조라는 거는 우선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선 사업까지 다 합치셨을 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기본요금 우선 사업에 관한 거잖아요.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매출 51조에서 7조에 만약에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그만큼 영업이익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바로 적자가 된다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왜? 매출이 줄어들면 모든 회사나 가게나 어떻게 합니까? 과도하게 주셨던 마케팅 비용, 임원들에게 줬던 무슨 초고액의 연봉이라는 성과금 이런 거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국영회사 만드셔야죠. 기업의 그 모든 거를 이익을 통신 서비스회사 다 국영회사였습니다.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 특혜부라 받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게 국영회사는 혁신에 대응을 못하고 기술 발전을 못하고 소비자한테 나쁘기 때문에 민영화한 거고 전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옛날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영회사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통신 서비스가 그냥 그 민간 대기업에 맡기는 그냥 일반 서비스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아닌가요? 그게 왜 공공 서비스입니까? 돈 주고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은 그럼 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가격에 정부가 결정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비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에 결정을 나서고 있습니까? 통신 3사를 가격을 올려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나서달라고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도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단체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 부분이 이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와서 10월이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누가 먼저 대답해야 되나요? 이 교수님부터 하시죠.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적이어서 저는 상당히 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안은 이미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서 통신 청문회에서 이게 이러한 단합을 기업들이 했다면 다 감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위헌적인 일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10월에 일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 내비둬도 2, 3개월이 있으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 지원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단통법에는 사전 공시하고 판매점이 추가 할인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금이 동일하면 그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지원금 남발 경쟁은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단통법의 을 전체로 폐기해야만 이게 알겠습니다. 아마 지원금 경쟁이 유도가 될 겁니다. 안 처장님. 아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법원도 매우 보수적인데 법원이 나서서 이동식 요금 원가 공개라 그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단통법 문제는 있지만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원금 상한선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인데 그것을 다 비난하신 거 보면 좀 그렇고요. 저희도 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선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그것을 국회랑 만들 때는 마케팅 비용을 과도 마케팅을 줄여서 통신요금 인하로 가겠다 했는데 통신재벌 3사가 1조 가까운 마케팅비를 줄이면서도 통신요금을 하나도 인하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지원금을 더 줘서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지원금 상한은 낮춰놓으면서도 전혀 그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라든지 또는 그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지 못해서 지금 국민들이 단통법에 너무 원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도 단통법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신사에게 모든 걸 맡겨놔야 된다는 논리로 하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비약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통신사에 모든 걸 맡겨놨고 정부가 그것을 예. 비호하는 과정에서 OECD에서 통신비 고통이 가장 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건 계속 방치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 말씀에 예.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소비가 많다고 해서 고통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 삼겹살 제일 많이 먹고 김치 제일 많이 먹어서 고통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아니 이렇게 비약을 하세요. 교육비, 주거비, 오르비, 통신비 때문에 국민들이 힘이 드는데. 들어보세요. 예. 교수님 무슨 삼겹살 이야기를 합니까? 교육비, 주거비, 예. 오르비, 통신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삼겹살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을. 그 예.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통신도. 아니요. 알겠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오르비, 통신비는 자. 사용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필수제고 공공재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죠. 공공재라는 삼겹살 말을 이야기니까. 참여연대가 정의하시는 게 아니고 공공재는 경제학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안진걸 처장님, 이명태 교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딱 마지막으로 10초씩만 두 분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자,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딱 10초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예. 시장 질서 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무소불위의 국정 예. 자문위가 이렇게 그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 중에도 터무니없는 한중일 로밍비를 다 없애겠다는 뭐 이런 황당한 공약 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정부나 국정자문위가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진걸 사무처장님. 아니 정말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래서 약간 언성을 높인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삼겹살은 비싸면 단정적으로 안 먹을 자, 수 있는 겁니다. 안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교수님 말씀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삼겹살은 비싸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공공재고 필수품입니다. 당연히 그걸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면 세금을 들여서 복지를 늘릴 수 있는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는 세금을 늘려야만이 복지가 늘어나는 그런 영역이지만 통신 서비스는 통신재벌 3사의 폭리나 다만만 시장에 나가면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국민의 복지가 늘어나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이건 네.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는 것이 무슨 삼겹살은 알겠습니다. 안 먹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통신은 자, 교수님 통신 안 하고 살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누가 하지 자, 말라고 그랬나요? 자, 그거를 자, 저소득층한테 자, 두 깎아주는 분 거 알겠습니다. 온 국민을 다 저희가- 가격 통제하고 아니 온 저희가- 국민이 지금 집집마다 10만 원, 40만 원 안진걸 처장님하고 이병태 교수님. 자, 두 분 말씀을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 한번 불러서 같이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카이스트 IT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 두 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판단은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5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정말 사고가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희천 부근 11km 지점인데요. 2, 3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있습니다. 여파 있습니다. 서희천 나들목 부근부터 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으로는 개항에서 송내까지 6km 구간, 또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정체인데 안양터널 부근에서 1차로와 4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어서 1, 4차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고요. 3번 나들목 부근부터 2km 구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오프닝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행이 6년 만에 금리 인상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죠? 예, 지금 뭐 차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차에 보면 왼쪽에 이 깜빡이 레버가 있잖아요. 깜빡이 막대 있잖아요. 그게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일본 차들은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기준입니다. 저희 그렇죠. 뭐 지금 방송을 일본 사람들이 듣지는 않을 테니까요. 보통 이제 위로 올리면 우측 깜빡이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차마다 조금 다르게 일반적으로 위로 올리면 우측 깜빡이고 밑으로 내리면 좌측 깜빡이잖아요. 그래서 우측 깜빡이를 켠다라고 하면 올리잖아요. 금리 인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좌측 깜빡이를 켰다라고 하면 보통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하나는 좌측 깜빡이를 켜거나 그대로 놔뒀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상태였는데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졌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우측 깜빡이를 넣은 거죠. 거의 6년 만이다. 뭐 사람마다 3년 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4년에 세월호 사태가 있기 전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니까 우측 깜빡이를 넣을까라고 신호를 한번 냈었거든요. 근데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3년 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6년 만이든 3년 만이든 사실로 오랜만에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신호,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고요. 그걸 되게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이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7개월 연속 수출 증가하고 있고요. 성장률도 한은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려잡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건 기획재정부가 곧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올릴 텐데 뭐 다른 IMF나 이런 쪽도 계속 올리고 있고 글로벌 IB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보면 주식, 부동산 뭐 잠깐 멈칫하고 있지만 되게 과열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이 저금리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가계부채 어떡할 겁니까? 1350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최대 가계부채 어떡할 거냐라는 거고요. 더욱더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건 모레 아침 새벽에 미국이 아마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똑같아집니다. 상향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333 1년에 3번씩 3년간 3%까지 올리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방침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한미 간 역전되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글로벌 증시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지지 않겠냐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총재가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 올리는 거예요? 일단 우측 깜빡이를 켰는데 깜빡이 켜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다시 뭐 원래대로 돌릴 수 있고 차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차선을 이동해야 된다는 건데 그 시점은 아마도 올해 말이나 보통은 우리는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면 최소한 2달 아니면 길게는 8개월까지 지켜보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에 아니면 역전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빨라지면 아마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가 되지 않겠냐라는 현재 지금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요?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이게 금리 오르면 부동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정부도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 금리도 오르고 이게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했죠. 지금 서울 수도권, 뭐 세종시, 부산 이런 쪽이 과열돼서 뭐 이르면 오늘, 뭐 원래 어제부터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합동 투기 단속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투기 단속 나가고 뭐 그리고 창구지도 하고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출 규제. 돈줄을 어떻게 재느냐가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어제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는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과열됐다. 하지만 국지적 과열은 즉 전국적인 게 아니고 지역별로 온도차가 난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이른바 핀셋 규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LTV DTI 계속 완화했지만 이걸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일 텐데 그것도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별로 선별하지 않겠냐라는 게 어제 김현미 후보자의 답변서에서 분석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가 지하상가 권리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어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상인분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2015년에 권리금이라는 건 법제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하상가는 좀 다릅니다. 뭐냐.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공공재고요. 예. 권리금, 임차인들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권리금을 주고 파는 건 불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지하상가가 25곳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뭐 이렇게 썰렁한 곳도 있는데 예. 이러니까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불법이니까 이 권리금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 다른 일반적인 상인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차원에서 20여 년간 인정해오던 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구글이죠. 이 네 기업의 앞점만 따서 팡이라고 부르는데 팡을 대신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예? 여전히 그 빵빵 터지고 있어요. 예, 뭐 지금 터지고 예, 있죠. 주가가 지금 뭐 올해만 해도 한 4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모사품들이 나오는 거죠.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SNS와 비슷하게 해서 SNRS. 다 약자 빼서 소프트뱅크, 예. 닌텐도, 리쿠르트, 소니를 합해서 SNRS. 이 네 개사의 주가도 최근 1년간 65% 올랐다라고 하고요. 일본만 있냐. 아시아로 좀 넓혀보자 해서 삼성전자,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예. 대만의 TSMC라고 큰 반도체 제조회사가 있죠. 예. 이걸 합해서 스탓 내진 스탯이라는 회사도 30% 이상 급등했다고 하니까 예.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 일본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 그런데 이 추경도 추경이지만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관철해내느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취임 한 달을 넘어서 문재인 내각 1기 이제 한 70% 정도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 내각 장관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얘기해 보죠. 네, 개별적으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8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이 됐고 응답률은 22.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장관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 청와대 참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명 중 2명 정도인 응답자의 63.3%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명 중 1명 정도인 26.7%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인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요. 이 인사 관련해서 이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60대 이상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네. 지명을 받은 후보자들이 이렇게 야당의 줄기찬 반대를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인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 정부에서의 인사청문회와도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정부보다도 이 도덕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개혁적인 후보와 도덕성이 갖추어진 후보자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이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심해지는 인물까지 등장하니 과연 무엇이 차별화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탄핵 국면 짚고 등장한 정권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감은 높은데 이 지선스님이 용마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대감이 높은 만큼 준마에 자꾸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 용마론 현상 때문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지금 3명이죠. 강경화, 김상조, 김인수 3분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알아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야당은 상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덕과 자질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예. 이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부정평가가 38.9%, 이 긍정인 32.9%보다는 더 높아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남성보다는 여성 응답자 중에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요. 이 안보의식이 강한 5060 세대, 이 대구, 경북 그리고 서울 지역, 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3당 지지층 모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과될 것이냐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이 국민 여론과 정치적 거부감이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는 점, 이 전직 외교장관과 심지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여성계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감성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강해 통과 관련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자질 문제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임기 초반 이 통과를 시켜주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편인데요. 이 김희수 헌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었다는 긍정평가가 이 34.7%로 부정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그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로 어떤 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가 살펴봤더니 이 30대와 호남 지역, 호남 출신 인사입니다. 화이트 칼라층에서 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긍정평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요? 네, 재벌 개혁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 하면 김상조 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자질, 도덕성, 이 긍정평가가 38.4%인데요. 이 오차 범위 내 높긴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31.7%나 됐습니다. 이 상당한 개혁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예. 기대했었는데 그에 따른 이 반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실을 약속한 인사 5대 원칙이 자주 이제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5대 원칙 이제는 외우게 됐습니다. 병부세위논 예. 외우게 됩니다. 자, 오답은 6번입니다. 예. 네, 아닌 것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현실을 고려할까라고 이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현실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이 절반이 넘는 54.8%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의 첫 인사에 대한 어려움을 또 이해하는 예. 국민 여론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니 됩니다. 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42.1%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 돌파할지가 과제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높죠, 그죠? 네. 예. 80%나 되는 지지율인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입니다. 특별하게 대통령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 달여간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느냐 했더니 소통이었습니다. 10명 중 4명이나 되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대통령의 업무 지시,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평가가 아직까지 유보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무엇보다도 대통령 파격적인 행보,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이 대통령의 모습, 이미지가 고공행진 지지율의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과를 내야만 이 지지율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진짜 여기서 줄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후시엠이 있는 거를 지금 압박해가지고요. 인사를 2번 드리게 됐는데 인사 많이 할수록 좋죠? 자, 오늘도 정말 희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